예, 건강한 보수를 요구합니다. 건강한 보수들에게 요구하는 시간, 줄여서 건보료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김기흥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윤영 전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두 분을 여기서 뵙고 참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박수를 힘차게 쳤는데, 우리 김기흥 대변인님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신데 먼저 한번, 그래도 지난주에 한번 하셨으니까 주변에 뭐 어떤 반응이나 또 어떤 말씀들 많이 좀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좀 소감은 어떻습니까? 제가 펜앤마이크 딱 갔는데 거기 PD하고 작가분들이 거기 출연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출연을 했냐. 그래서 제가 신인규 앵커가 저랑 예전에 뉴스 하이킥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섞어 보니까 저희 오래 했었죠. 그랬더니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의외로 댓글에 반응이 없는 건가요? 아니, 반응보다도 일단 저희가 건강한 보수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오늘도 저희가 한번 또 성역 없이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김윤영 전 상근 부대변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김윤영 부대변인님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 TV에 처음 섭외가 왔었을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이명박 정권 때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언론이 많지 않아서 요주로 봐야 되는 매체가 크게 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그 중에서 오마이뉴스가 최고봉이었는데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가장 컸던 거는 보수가 지금은 보수 매체의 시청률도 안 나오고 보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만약에 저희가 보수가 소구력이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보수 패널들이 진보 매체에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보 매체에 나와서 저희의 목소리도 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호되게 직책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결심을 하게 됐는데 더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보수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두 분 다 이렇게 건강한 보수를 요구하기 위해서 또 당내에 계신 분들은 또 큰 또 결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오늘 저희가 힘들게 마련한 요 자리인 만큼 저희가 한번 좀 성역 없이 건강한 보수를 요구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한 보수를 요구합니다. 건보료 시간인데요.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시간. 보수를 한번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은 이제 당이 뭐 혁신을 추진을 할 때마다 주요 등장 단어들이 뭐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인적 쇄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갈등은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윤영 대변인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적 쇄신과 의사결정 구조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연동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인적 쇄신과 의사결정 구조가 전혀 안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의 주인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당원이라고 대답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최고위원회죠. 선출된 권력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렇죠. 전당대 선출된 권력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출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최고위원보다 오히려 의원총회가 힘이 더 셉니다. 원내대표를 위시한 의원총회들이 오히려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당의 전체적인 결정을 좌지우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가지 뭐 후보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를 모았었기 때문에 최고 결정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인정할게요. 좋다. 지금 현재 당원 당규의 의원총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지만 어쨌든 주류였으니까 주류에 서셨던 분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당을 이끌어 왔었지 않습니까? 대선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벤트고 가장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본인들이 주도해서 졌으면
이 선에서 물러나셔야죠. 그래야 바로 서는 겁니다. 예. 저는 일단 인적 쇄신, 앞장서서 의사결정 구조에 기형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당을 이끌었던 분들 이 선으로 물러나시고 정확하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전당대회나 선출된 지도부가 의사결정의 구조를 의사결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김윤영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인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제도의 그런 구조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기훈 대변인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만 이제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계엄과 탄핵과 그다음에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생각 이게 되게 달라요. 다 다르죠. 진짜. 다 다릅니다. 진짜 다 달라서 제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댓글이 진짜 다양합니다. 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이제 당원의 마음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A, B, C, D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저도 제한된 시간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조금 제 생각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너무나 쉽게 이게 당원의 마음이다, 국민의 마음이라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거를 이겼으면 이런 과정의 다양성이나 이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갈등적 요소가 가라앉을 텐데 선거에서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과정 상황에서의 어떤 다양함과 혼란과 갈등이 결과가 적기 때문에 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집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결과와 과정이란 게 딱 단절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혁신의 내용 중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관저 앞으로 한 40여 명이 몰려갔는데 그게 사진으로 박제됐는데 그거 되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단일화 때 이른바 그 지도부가 새벽사에 바꾼 거 문제가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거기에 다 그렇게 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파면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과 반대하신 분들이 거리상 그리고 또 여론조사 수치상 6대 4 정도. 뭐 잘 나올 때는 5.5 대 4.5, 안 나올 때는 6.5 대 3.5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3.5에서 제가 볼 때는 4.5까지의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999 아스팔트 우파고 그렇게 우리 국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찬반이 지금은 시간이 질러서 헌재에서 결정되고 대통령이 형사 재판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다 찬성은 무조건 좋고 반대는 무조건 나쁜 것이냐. 너무 선악구조로 보지 그렇죠. 말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좀 끊고 갈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언권은 그래도 제가 공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끊고 살라미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한 분 양쪽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께 개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개별 질문. 먼저 우리 김윤영 전 대변인께는 아까 그 인적 청산 물러나야지. 졌는데 왜 안 물러나지? 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아니 근데 안 물러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냥 외침만 있고 구호만 있지? 그럼 안 물러나면 어떡할 건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비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러나라고 뭐 평생 외치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가 다음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통 총선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인은 선거로 심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안 물러나면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외치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라든지 또는 당의 선출기구를 통해 선출된 권력들이 인위적으로 현역 의원들 또는 앞장섰던 분들에 대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전당대회가 유일한 어찌 보면 남은 선거고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이 뽑으면 권위가 생기고 그 지도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네네.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에 대한 비율이 높아가지고 당심으로 경쟁하면은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이제 개혁 세력들의 수도 적은 데다가 룰도 불리한 상황이라 그러면 또 당내 주류권들이 또 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게 뻔한데 그럼 또 인적 청산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냉정하게 냉정하게 혁신이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 룰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기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게 납득 안 되는 부분. 당원들 제가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저희가 대선 탄핵과 계엄 때 있었던 일은 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앞장섰던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당원들 설득 안 된다고 하시고 강경한 의사 가지고 계신 분 당원들이 있는데요. 저도 압니다. 그분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도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그분들 당원분들이 지금 여전히 강경한 입장 갖고 강한 의지 갖고 계신 거 의견 갖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자기의 당원들에 대해서 설득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건 책임 회피고 기만입니다. 단순하게 뒤로 물러나라는 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강경한 당원들에 대해서 같이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김윤영 대변인님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라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데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또 여쭤보고. 저 김기영 대변인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질문인데 지금 뭐 탄핵 얘기, 계엄 얘기, 뭐 다양한 입장 뭐 다 저는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이 당에서 지금 백서를 철저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민심에 기반해서 백서를 뭐 600페이지든 1000페이지든 지금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게 또 가능하냐를 전 역으로 또 여쭙고 싶어요. 그 통일된 백서를 써낼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민심에 근거한 백서를 쓸 현재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이게 저번에 우리가 총선에서 지고 나서 백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백서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냥 뭐 맹탕처럼 그때도 그냥 이제 조정훈 의원이 냈는데 그거가 뭔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쓴 거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당시 그 전 비대위원장을 뭔가 전당대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사실상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러니까 참고로 조정훈 의원은 친윤 쪽으로 분류가 됐던 거죠. 조정훈 후보가 또 전당대회에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객관적인 어떤 백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과정 속에서 백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들 하여금 어떤 의미 있는 그거를 통해서 쇄신하고 바뀌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재로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백서라는 부분이 장단이 있는데 사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백서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한 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서가 백서다우려면 인적 대상이 돼야 된다고 되는데 우리가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적 청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특정되면 뭔가 칼부림을 통해 가지고 단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쇄신의 모습은 되는데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구조적이거나 제도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한두 명에 대해서 책임론으로 뭔가 몰아가는 거기에서 오는 역반응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좀 어중쩡한 정치적인 어떤 타협의 산물로서의 어떤 백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음 선거회 때 그 백서가 과연 유용한가? 그건 또 아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봐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우리 김윤영 대변인의 입장은 확고해요. 진 사람들은 책임 좀 져라. 이건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김문수 후보가 뭐 좋든 나쁘든 가처분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후보로 뛰었어요. 그 대선에 졌습니다. 그럼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당시에 선거를 치렀던 지도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김문수 후보 또 김재원 비서실장 내지는 또 그때 당시에 또 의원들이 옆에 있던 분들 뭐 사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최소한 이제 전당대회부터는 좀 자기 역할을 좀 내려놓고 책임 한번 져라.
그래야지 뭐 다른 움직임도 비주류들이 좀 뭘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영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꾸 뭐 현실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기자를 했습니다. 네. 기자 관점에서 제가 국회 출입했을 때 봤던 거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자식 너가 플레이어니까 조금 현실 타협적인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저희가 지지율이 한 20% 내외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깨진 것도 있고 20% 중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빠졌을 때 쇄신을 해야 된다는 어떤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생존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쇄신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쇄신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꿀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떤 생존에 대한 문제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중도와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실망감을 넘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던 사람들마저 지금 존재감이 없다. 왜 지금 이거 가지고 가장 우리가 지지율이 낮을 때가 어떤 애냐? 당내에서 계속 싸울 때가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지금이 좋고. 안 좋죠. 그렇죠. 왔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있고 이 쇄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 방향이. 근데 지금의 상황은 체력적으로 너무 고갈되고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의 존재감을 통해서 야당과 여당과의 어떤 견제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너희가의 어떤 존재감이라도 좀 보여라.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전 대표든 두 분 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공간을 통해서 두 분이 나온 상태에서 공간이 열리지 않아서 새로운 리더십, 뭐 김재섭 의원일 수도 있고 김용태 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동혁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까지 거론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새로운 사람. 이 두 분들이 나옴으로써의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책 있는 그걸 다 떠나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우리도 새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듣고 우리 김윤영 대변인님은 요 지금 판단, 그러니까 새롭게 가자는 거고 지금 너무 당의 체력이 빠져 있어서 더 누구를 이렇게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부적절하다. 아예 새로운 사람이 나와라. 김문수 한동훈 나오지 마라. 요 얘기인데 우리 김윤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하는 인적 쇄신의 김문수 후보, 선거 패배 책임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저희 당의 이때까지 잘못 이끌었던 그분들을 전 지칭하는 겁니다. 속지 말해서 찐윤들, 구주류들 말하는 거거든요. 언더 찐윤을 포함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저 언더 찐윤들 포함하는 거고요. 아까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지금 저희가 체력이 너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그 부분도 물론 지적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똘똘 뭉친다면 지지율이 기계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걸 탈탈 끓으면 일정 부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확장성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만약에 그게 똘똘 뭉치면요. 저희가 종자씨를 먹는 겁니다. 종자씨까지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종자씨를 가지고 그 종자 가지고 벼를 뿌려서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종자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종자를 지키려면 진통제 처방을 하면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술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구주류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적 혁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 안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원래 저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 지금 무풀인 상태예요. 관심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실명 거론해야 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심폐소생술 할 때요. 정확하게 심폐소술 제대로 하려면 주변에 있는 군중들한테 단순하게 외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분을 지적해서 도와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지명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응급의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응급 상태입니다. 혁신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군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좀 지적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지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명단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어떤 권위로 그럼 누가 만듭니까? 저는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처음 맞섰을 때 윤희숙 위원장이 그걸 해야 된다는 그렇죠. 혁신위원회가 성공하려면 인적 쇄신을 구체적으로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전 그게 성공의 요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부분 중에서 안 물러나면 어떡할 거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명 거론해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안 밝히면 더 안 물러나려고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래도 안 물러난다면 선거를 통해서
정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윤희숙 위원장한테 미루지 마시고 김윤영 부대변인이 지금 혁신위원장이라고 하고 좀 기준을 좀 제시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뭐 이름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급 이상은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나와야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지도부였던 분들, 그리고 지도부면은 지난 대선이라면 김용태 비대위 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전이죠.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 체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간접에 나서셨던 분들 중에서 그 40명 의원들 40명 분들 중에서 저는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념투쟁과 권력 이념투쟁이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같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런 모습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너무 지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공전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를 좀 여쭤봤는데 그래도 요 정도 수준은 좀 돼야 되겠다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가 다음 주제로 토론할 걸 좀 미리 말씀을 하신 건데 결국 그 계엄에 대한 탄핵에 대한 판단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걸 추상화시키면 우리 김기영 대변인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게 보면 제가 이제 KBS 기자를 할 때 기사를 잘 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몰라요. 왜냐면 내가 얘기한 게 내가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양쪽에서 욕 먹으면 내가 기사를 좀 잘 썼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악플 뭐 좋은 선풀 뭐 그럴 수 있는데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양쪽에서 내가 비판을 받고 있다면 상황적인 어떤 중도 균형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쌍권이라 불리는 그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왜 도와주지 않느냐, 지도부로서. 그리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확실하게 왜 손절하지 못하느냐,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결국 이른바 그 쌍권 지도부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이 탄핵 국면이 지났을 때 대선 국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종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욕을 먹겠지만 뭔가 나름대로 그들 입장에서는 균형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양쪽에서 욕을 먹었어요. 아하. 근데 지금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른바 후보 교체 새벽 맞습니다. 새벽에 이뤄진 거 되게 거칠죠. 맞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에 왜 이뤄졌느냐? 하루 이틀 남기고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김문수 후보께서 자기는 김덕수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했고 모든 전당 그때 후보 때 모든 후보들이 그 질문을 했고 모든 언론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단일화 문제에 팬딩돼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 후보들이 다 한덕수 얘기를 꺼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와의 어떤 단일화가 중요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미온적인 반응을 내니까 이른바 그때 쌍권 쪽에서 전당원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83%가 해야 된다고 했고 마지노선도 정해졌어요. 후보 등록 전에 87%가 해야 된댔습니다. 그러고 그때 김문수 후보께서 가처분 했는데 법원에서 그 가처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김문수 후보께서 계속 단일화 얘기를 했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가 유의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64명이 모여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도부에 1임을 냈습니다. 그때 2명이 반대했어요. 그때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 의원이었어요. 윤상현 의원. 근데 나머지는 다 1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선을 해서 이겼다고 보십시오. 뭐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돼가지고 단일화가 돼서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책임론이 불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단일화까지 가면 이제 오늘은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다음에 한번 또 그건 얘기하도록 하고 제가 요것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김기영 대변인 지금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실 때 소위 말하는 쌍권, 권영세, 권성동 뭐 평가가 지금 부정적인 게 많다고 하셨는데 이 두 분 책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적 청산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 자리를 내놓았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빨리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변화, 쇄신과 통합과 제가 볼 땐 헌신인데 예. 본인들한테 일정 부분 공간을 줘야 돼요. 본인들이 그걸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해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 그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당을 소위 말해서 해하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예. 그분들 입장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당원과 그리고 국민을 믿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좀 거칠게 혁신위를 통해서 이렇게 청산으로 왜냐 언론에서는 사람에 대한 게 나왔을 때 그다음에 그 독자나 시청자도 사람에 대해서 나왔을 때 관심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반대로 일단은 요약됩니다. 우리 김윤영 부대변인은 요 의견에 대한 반박과 함께 계엄도 잘못됐고 탄핵도 정당했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으로 당이 아예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은 확고하신 거죠. 일단 인적 쇄신에 관련해서는 김기영 대변인 말씀도 저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말하는 인적 쇄신 그리고 청산 개념은 아니고요. 뭐 싼 건 당시에 앞장섰던 지도부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40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거기 나갔는지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만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당 그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계엄은 반대고 탄핵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논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성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다른 목소리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 목소리 다 알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41%로 41%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저희는 정말 더 크게 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계엄에 반대, 탄핵에 찬성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 패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돼야만 제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뭉쳐서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건 저희들끼리 메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고 당이 나가야 될 부분은 계엄의 반대, 탄핵의 찬성에서는 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윤영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이게 또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그 맥락을 또 설명을 해주실 걸로는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확인을 하면 계엄도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했고 찬성이다라는 쪽으로 당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시종일관 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왜 계엄이었는가는 전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그럼 탄핵 부분은?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탄핵 찬반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갈렸고 저는 그 당시에는 탄핵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됐을 때 반대했던 논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고자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후적으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탄핵을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때 내가 그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회한다. 아니 저는 그거는 계엄에 대한 반대와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문제다. 그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김윤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국민의힘이 지금 107석이지 않습니까?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민주당이 지금 하는 보이고 있는 행태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추후에 잘못했었을 때 막으려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 막습니다. 지금 잠깐 본질이 빗나가긴 하지만 지금 내각 중에서는 정말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낙마시킬 수 없어요. 낙마시키려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됩니다. 그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내고 있느냐? 그걸 저는 못 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가 더 많은 혁신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주제를 우리가 한 번씩 말씀을 듣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 계엄이 있었고 당시에 탄핵을 결정했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죠. 전 대표. 그때 당시에는 뭐 전당대회가 선출했던 당의 대표니까 이제 그분이 결정을 하신 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아까 출마는 조금 이번에는 좀 김문수 한동훈 다 쉬는 게 좀 좋겠다 이 말씀도 아까 하셨었고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영 대변인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이견이 이게 좀 정리가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사안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리더로서 대표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책임에 대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난과 찬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전 당시 대표 입장에선 탄핵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그렇죠. 대한 거는 정치적으로 찬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온전하게 갖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때 탄핵을 찬성했다 반대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그 입장 때문에 서로 간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거는 같은 당에 있단 뭐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우리 당한테 얘기했을 때 그 관점과 우리 안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을 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도리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됨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쇄신이 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통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받았고 형사 재판을 통해서 지금 법적 책임이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되돌이표로 가가지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너가 잘했다 우리가 못했다 서로 간에 했을 때 과연 되돌이표로 무한 루프 속에 갇히게 되는 형국이다. 결국 우리가 뻔뻔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 탄핵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되 그게 몰아붙여가지고 책임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 저 사람이 그때 얘기했던 맥락과 이유가 있구나. 그래야지 안 그러면요. 지금 뭐냐면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냥 규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아, 그럼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지금 뭐 더 이상 우리 뭐 반성 얘기하지 말자, 뭐 내부 총질 얘기를 또 하시던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사실 그거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였을 때는 저는 이제 연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는 스캔들이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데 저는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쇄신의 변화의 목소리가 있는데 너무 그 부분에 몰입하다 보면 지금 야당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히 강성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야당이 지금 싸울 때인데 야당이 견제해야 될 때인데 도리어 지금 인사청문 국면에서 분명히 견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힘을 못 갖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계속 이 문제 혁신위가 출범했는데 혁신위 내용 가지고서 서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계속 이거 가지고 무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혁신의 방향성과 그런 부분은 되는데 그거의 최종 혁신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누가 하냐? 저는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 김민영 대변인께서 시간을 좀 덜 쓰셨기 때문에 마음껏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계엄의 반대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고요. 다시 12월 3일로 돌아가도 한 채 망설임 없이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18명의 친한계 의원이 들어가서 그 계엄 해제 요구를 했죠. 그렇죠. 계엄 당시의 상황은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많이 들었는데요. 전혀 망설임 없었고 그 후 선택에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 다시 무조건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탄핵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했던 건 아닙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탄핵 절차라는 걸 저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였었고 말을 번복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결정을 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 청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적 청산하는 게 무조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아까 김기영 대변인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면 된다. 그때 당시 기준에 어떤 심정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에 있는 구주류분들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한다. 네, 안 하시잖아요. 왜 그때 자꾸 한동훈 대표 탓만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이유를 설명 안 하느냐는 거죠. 그걸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기영 대변인님처럼 그 뭐 관저 앞에 갔던 40분이나 이런 분들이 뭐 그때의 상황이라도 좀 허심탄회하게 뭐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한 8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가지고 책임 있는 어떤 소명을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따지다 보면 보수적으로 봐도 반,
적극적으로 본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강력하게 책임론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누구도 적극적으로 그걸 좀 과하게 제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낼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누구한테 뭐라 얘기하기 전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른바 친윤이란 쪽과 친한 쪽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리스크 딱 해가지고 이런 사앞에 딱 세워놓고 고랬을 때 이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여유를 갖고 하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전당대회 때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보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감정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감정을 해소되는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감정의 문제다. 우리 김윤영 대변인께 제가 마지막 질문 요거 한번 드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아마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정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도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고민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 당이 지금 엄청난 위기잖아요. 이거를 잘 수습하고 회복하고 할 능력 그런 의지, 의지는 당연히 있겠고 능력이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된다면 말씀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민심과 생각합니다. 유사한 면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번에 보여주셨던 리더십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런데 잘 안 됐죠.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탓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탓이다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당의 리더십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가느냐, 설득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번에 가졌던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가졌던 그때 상황의 리더십을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 왜냐?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튕겨져 나온 부분들 일정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리더십으로 구현되고 또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저는 거기에서 새롭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른바 2대8 구조거든요. 당원이 8이고 국민이 2인데 이거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 나올 거라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을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김윤영 대변인도 마무리 말씀을 조금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다시 원상복귀된 느낌인데요. 저희가 선출된 최고위원회보다 의사결정 기구가 원내 의원총회에서 더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민심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도 미약 하나마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건보료 시간 두 번째로 진행했는데 우리 김일웅님께서 신변이 가장 의욕을 갖고 있는 코너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언론이 해야 할 일인데 오마이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건보료 시간 저희가 한번 더 이게 뭐 한두 번에서 이게 이해가 되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저희가 더 꾸준히 한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